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지금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5번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제 이리관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변혁을 거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과학혁명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수학 또는 이제 통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학적인 합리성 또는 체계성 또는 일관성들을 갖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의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상도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 때 과연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일들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반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윤리, 형이상학, 또 종교, 예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생애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한 80년 가까이 살 텐데, 그런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자체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 손꼽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죽음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죽음과 비슷한 형태의 이제 어떤 고난들이나 큰 충격들을 이제 입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하필 나한테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주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자,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기출문제 풀다 보면 항상 답이 있죠. 이공계통 또 이제 자연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답을 추구하고 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답이 아닌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철학으로 넘어오고 인문학으로 넘어오면 답이 없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고 답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정답이 없는, 뭐가 이제 코렉트하다. 그러니까 TF로 나눌 수 있는 truth와 false라고 엄격하게 나눌 수 있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 자, 이번에 뭐 탄핵 사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반대하고. 자, 정답이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국민의 50%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사태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리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관점, 1인칭 관점이냐, 3인칭 관점이냐,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어떤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답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답이 딱 정답이 있다라면 그걸 맞추면 짝짝짝 박수치고 끝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가 정답이 될 것인가? 과연 이제 미국도 트럼프도 우리가 욕하지만, 과연 트럼프가 몇백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원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면 미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푸는 게 낫지. 그렇게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퍼스트 국가가 되기 위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막 정의를 부르짖고 막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절대로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아요. 그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정의, 뭐 평화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자국민들을 죽여서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리겠다. 그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인데 답이 없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철학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베터된 할 수 있겠죠. 여러 옵션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그래도 수학적 정밀성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좀 검증된 그런 솔루션을 찾는 것들이 베터된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우리가 수학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배를 탔을 때 여러분들 조종사나 항해사들이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자, 그 분야에 이제 전문 자격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안정감을 주죠. 여러분들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사가 자격증이 없어. 비행 시간도 10,000시간도 안 돼. 최근에 비행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비행기 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면 정치학 박사가 아니에요. 또 수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치와 관련해서 그런 엄청난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학자거나 뭔가 이제 뭐 대학 교수처럼 정말 지식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사관학교에 1등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별을 못 달아요. 다 이제 사관학교 1등,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1등들은 다 뭐가 된지 알아요? 다 교수원으로 빠져요. 교수원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야전에서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다한 사람은 다 야전 출신들이야. 현실적인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적인 전투 경험이 없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여해가지고 전투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태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도 군대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군인들이고 무늬만 무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실전 전투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책상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문제들이, 그건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현실에 닥치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거기 가서 머리를 싸매고 현실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인데,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공자는 일이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이관지.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 중에 어떻게 하나로 엮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로 엮는 방법은 절대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포더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포더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물리주의 또는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들이요. 다시 말하면 부분과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들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분들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이제 명확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원자나 분자로 돼 있으니까 원자나 분자를 알면 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잡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나 원자들이 움직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창발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야 돼요. 철학에서 이제 이머전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분자와 원자 상태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전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인간의 몸이나 생물체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원자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분자만 공부해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거기에 돌연변이가 붙기 때문에 돌연변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분자생물학에서 우리 DNA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인 ATCG 이 네 가지가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 ATCG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라든지 우리의 상태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어떤 우리 상태가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체적인 또는 생화학적인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해서 또 우리 어떤 삶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들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자생물학만 열심히 공부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 모든 전기 신호를 다 제어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닌 거죠. 자, 이제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변해서 아니면 거기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전혀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창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한 그 그림을 보세요. 자, 그 그림의 원자적인 특징, 분자적인 특징들은 물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감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원자들, 화학식으로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고흐의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고흐의 작품은 물감으로 그려져 있고 물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질인데 그 화학적인 성질이 고흐의 미술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흐의 예술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창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물감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포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 물리주의, 계몽주의, 환원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 이런 어떤 물리적인 지식, 이런 어떤 생화학적인 지식을 가지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세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환원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환원주의가 포더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원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죠.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구리, 종이, 조갑이, 저게 껍질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공통적인 속성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역사에서는 이것들이 화폐로 사용이 됐어요. 화폐로. 그러니까 구리나 종이나 조갑이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리나 종이나 조갑이나 금을 보면 아, 이게 화폐로 기능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이음새들, 어떤 형태의 줄기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일이관지예요. 자,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울리지 않는 것 속에 우리가 뭔가를 투영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일이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고 비트겐슈타인 이 개념을 가족 유사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족 유사성. 자, 가족 유사성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있는데 비슷비슷하면서도 다 달라요. 눈도 비슷한 것 같고 뭐 코도 비슷한 것 좀 보이고 그렇지만 똑같지 않죠. 그래서 아빠가 A, B, C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이제 C, D, E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 그 중에서 A 하나, B 하나, 아니면 C 하나, D 하나 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르죠. 완전 물리적으로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비트겐슈타인 이걸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학문하는 것들은 그게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 그거 속에서 뭔가 공통점들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게임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유사성들을 통해서 게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구기 종목은 꽁을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은 꽁이 있으니까 아, 이건 하나로 묶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제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는 꽁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달리는 것들이죠. 체스 게임도 마찬가지. 체스 게임도 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체스 게임, 달리기 게임, 그 다음에 구기 종목, 공 가지고 노는 게임, 다 게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이 세 파트 중에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틀렸죠. 왜냐하면 전혀 연관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가족 유사성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학적 사고 또는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 더하기는 1이고 1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공통점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 수학적 사고, 추론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어때요? 살아가는 문제는 조갑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종이, 구리 이거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화폐로 부르거나 아니면 구기 종목 아니면 뭐 체스 게임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과연 이제 이성적인 동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식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코인과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박이에요. 뭐 수학적 추론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돈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관찰, 자 여기에서 자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유 방식이다. 일이관지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엮어요. 엮는데, 하나의 개념으로 엮는데 그 엮어지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관통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걸 이제 통찰이라고 이야기해요. 통찰, 독일어는 위버지히트리카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능력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이나 통계와 다른 것처럼
또 이제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논리학을 하고 있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 사고, 추론적 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더치페이 좋은데 항상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찢어지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올인하는 거죠. 뭔가 이제 재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다 덤핑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수학을 공부했는데, 실컷 내가 통계를 공부했는데, 실컷 내가 학문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막 올인하는, 덤핑하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 같은 것들을 왜 하냐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철학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답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성적 사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이제 철학을 굳이 이성적으로 한다면 철학과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냥 수학과에 가거나 통계학과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을 수학이다, 이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도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굉장히 그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연금술을 또 공부해요, 데카르트는. 말도 안 되는. 뭔가 이제 그 이성적인 거 말고 이 세계에는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눠지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예를 들어서 신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우리 영혼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느끼고 있어요.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뭔가 여러분들 안에서는 감을 잡고 있지만 그거를 표출하는 순간 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떤 지식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공자는 일이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간은 끊임없이 나레이티브를 형성하면서 스스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이어가는 이런 어떤 방식의 사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적합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사기고 허황되고 어떤 방식에 보면 너무 부황부황한 것이냐, 이제 이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유사성이 있는, 적어도 그래도 근접 가능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처럼 그것도 A, B, C, C, D 있을 때 그 중에 뭔가를 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허황하게 A, B, C도 없고 C, D도 없는데 그냥 그거를 막 D라고 이야기하거나 A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인지, 자, 그것의 이제 위험성들, 이것들에 대한 어떤 선택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엄청난 격동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는,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일들을 벌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람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유토피아를 지향해요. 이상향을 지향하죠. 자, 그래서 나치 독일은 아리안족, 여러분 이제 니벨룽의 그 노래라고 하는 이제 그 대서사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북유럽의 대서세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신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웅신화를 가지고서 아리안족이 그런 영웅신화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로마인의 후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짓이 뭐예요? 유태인들 600만을 삭살한 거죠. 자, 스탈린은 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노동한 만큼 서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 다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이제 내놓고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죠. 1927년에.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1000만 명을 죽였어요. 1000만 명을. 지주들, 아니면 자기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죽였죠. 자,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마오쩌둥 1960년부터 70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요. 자, 그때도 모든 지식인들 다 죽이죠. 대학 교수, 의사, 지식인을 죽여요. 1억 명을 죽여요. 1억 명. 자, 이제 이런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일이관지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유토피아와 관련이 되게 엄청난 형태의 폭풍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두 명을 죽이면 살인죄라고 생각하는데 10만, 2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죠. 그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두 명 죽여갖고는 이제 그건 이제 뭔가 큰 의미를 미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래서 몇백만을 죽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웅이든지 아니면 이제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여러분들은 영웅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어릴 때 되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뭐 기도원에 가다가 그 봉고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사람이 죽은 거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신이 있다라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겠다고 간 사람들 왜 죽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자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 전쟁에서 저 적군과 아군도 다 기독교인들 중에 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군이 이기해 주세요. 우리 나라가 이기해 주세요. 근데 누군가는 죽잖아요. 이게 이제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선을 쟁취하는 그런 국가가 승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그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야만 국가들이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야만 국가들만 남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힘의 균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힘이 없는 애들 죽였다는 얘기죠. 자,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리관지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주제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주제들이 우리가 과연 적합한 관점을 취하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뭔가 내가 이제 스토리를 또는 이제 대서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런 서사를 만들어 가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 적합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구리나 종이나 조가비를 우리가 화폐로 끌어오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각자 끌어오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 대상들이 과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죠. 자, 이건 이제 웃기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천동설이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천동설을 믿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지동설을 이야기하죠. 근데 아침에 뉴스에 일어나면 오늘 해가 몇 시에 뜨고 해가 몇 시에 집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천동설 이야기예요. 바보야? 자,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자, 지동설을 이야기한 뒤부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계몽됐어요. 자, 그래서 천동설은 가짜고 지동설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매일 아침 21세기 뉴스에서 전 세계가 해 뜨는 시각, 해 지는 시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웃기죠? 자, 여전히 우리는 과학적인 사유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은 정말 비과학적인 그 과학과는 좀 모순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은 아무리 계한수를 하더라도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보이는 거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인데 여러분 눈에는 30cm밖에 보이지 않는 140만 킬로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이지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눈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태양의 140만 킬로미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아무리 길게 뽑아도 140mm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여전히 우리는 천동설이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천동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 가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할 때 여러분 앞에 계속 평지만 보여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건 계속 평지만 나오니까. 걸어갈 때. 자, 이게 이제 이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세상, 자, 이것은 이제 관념적인 거죠. 이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공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논리적 공간이라고는 인간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70점 맞았다고 얘기했을 때 70점이 이게 좋은 점수인지 나쁜 점수는 두 가지 논리 공간이 필요하죠. 하나는 100점에서 1점에서 100점 사이의 논리적 공간과 하나는 또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논리적 공간이 있다고 그랬을 때 1점에서 100점 사이의 70점은 잘 맞은 거예요. 근데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논리적 공간에서 70점은 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논리적 공간을 어떤 공간들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70점, 이 수치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또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해석학이라고 얘기해요. 해석학.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석학과 인식론을 구분해야 돼요. 해석학과 인식론. 자, 인식론은 세계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방식, 암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식론인데, 자, 우리는 인식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자체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밖에 있어야 돼요.
세계 안에 있으면서는 우리가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구가 자전한 공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 안에 있는데 내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물 밖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건데,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있으면서 우물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론은, 자, 여러분들 이제 한상희 선생님 수업에 들을 때 이제 그런 얘기 할 텐데, 진리 대형설이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좀 무식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이 생각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걸 이제 거울 이론, 또 그림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다시 말하면 인식 능력을 우리가 강화시키면 우리가 세계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이론이 깨져요. 왜? 인간은 감각기관 자체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는 가청주파수가 있고 가시광선이 있어요. 그거 넘어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외선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색깔을 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에 가가지고 어느 대학에 이제 지질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험 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인데 그냥 돌 보면 아무 색깔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자외선을 쏘고 적외선을 쏘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걸 이제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총천색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고 있는 돌의 색깔하고, 예를 들어서 적외선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생물이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100%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뿐이죠. 그래서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 철학에서는 인식론은 끝났어요. 1980년대 이후에 인식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없어. 왜? 인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정합론 아니면 실용주의로 가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이 다른 체계와 정합하는가, 그것과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합론이고, 아니면 그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이런 문제지, 우리가 세계를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세계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진리세형설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인식론은 학문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보들이야.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전혀 인식론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인지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식론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철학의 큰 흐름들은 해석학으로 돌아서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런 버전, 저런 버전. 그래서 이제 그 양자학회에서 코펜하겐은 해석이라고 해요. 무슨 해석, 무슨 해석. 다세계 이론 해석, 무슨 해석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하나의 이제 모델링 하는 것들이지, 그 모델이 정말 맞은지 안 맞은지. 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실험으로 업데이트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절대 선언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분명히 지동설이 맞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천동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인과 원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현상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그것을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현상과 뒤에 있는 현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율, 코절리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먹구름이 낀다라고 하는 현상과 비가 온다는 현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인과율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철학자들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이 진짜 원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그 현상,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현상들이 실제로 그 원인 말고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주장들을 18세기에 휴미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증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것은 인간의 습관이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세계 법칙이거나 우주 법칙이 아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걸 이제 또 최근에는 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에 하버드대학의 미국의 이제 철학과 교수인데, 자, 이론 미결정성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과관계 자체를 아예 이제 무시해버린,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 인과관계 있다 하도 이건 잠정적이지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철학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콰이의 이제 미결정 이론에 따르면 상호 양립 불가능한 원리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빛에 대한 거예요. 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자, 입자라고 설명할 때 설명이 다 돼요. 또 파동이라고 설명할 때 또 설명이 다 돼요. 가지고 빛의 입자설 갖고도 노벨상도 받고 빛의 파동설 갖고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입자하고 파동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입자는 이 물건인 것처럼 여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위치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파동은 말처럼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 여기 전부에 다 퍼져 있어요. 파동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입자로 설명해도 빛이 설명이 되고 파동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되고 근데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들인데 근데 두 가지가 이 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완벽한 이론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콰인이 설명하는 이론 미결정성. 어느 한 이론이 절대적인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현대과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어떤 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콰이의 이제 미결정성 이론을 좀 살펴보면 이론 미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론은 항상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뀌지 않는 이론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제 연력학 1 법칙이나 제2 법칙, 엔톨피 법처럼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외가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예외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 진화 법칙이라고 안 하죠. 거기에 대한 예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진화론이 그래도 많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인 주류 이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지적 설계설이라든지 뭐 창조설이라든지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명예퇴진 하셨는데 창조과학교 회장이 나왔어요. 화학공학교 교수였는데. 창조과학교의 교수들이 뭐 하버드대 예일뿐만 아니라 서울대 출신도 많고 카이스트 출신도 엄청 많아요. 다 바보들인가? 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딱 하나, 뭐 진화론이 하나다, 뭔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추세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어느 한 이론이 진리 이론이다. 어느 한 이론이 유일한 독점적인 이론이다. 필연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콰인에 따르면 정말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찰 결과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천동설의 지동설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에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주요 이론들, 주요 논제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혁명의 시프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양자 이론 이야기하고 있고 뭔 이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 앞으로 200년 뒤에 이 이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론들이 경쟁하는 이론들이 공존할 수 있다. 여러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약한 미결정성과 이제 강한 미결정성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약한 미결정성은 자, 어떤 경험적 증거가 특정 이론을 확립한다고 하도록 동일한 증거에 의해서 똑같이 뒷받침될 수 있는 대체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이론을 대체하는 다른 이론들이 등장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뉴턴 역학하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죠. 자, 뉴턴 이론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그래서 이제 원인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떤 결과인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 라플라스 악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세계지만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소립자의 세계 또는 이제 첨락적인 세계로 나가게 되면 뉴턴의 역학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은 뉴턴 역학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적 사태들에 대해서 뉴턴 역학으로 접근하느냐, 근대 과학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제 현대 과학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들이 주어지긴 하지만,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경험적인 결과들, 경험적인 관찰 결과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에서는 코어 이론, 그러니까 전자기 그 네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네 가지 힘하고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이제 그 원소들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형태의 과학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이 이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고, 또 이제 강한 미결정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또 콰인이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경험적 증거만으로는 특정 이론을 절대로 확정할 수 없다. 자,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대체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방식의 이론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언어적 또는 개념적 틀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다. 해석학적인 전통이 더 강하게 발휘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 자, 이제 전자현미경 보면 거기에 막 색깔도 있고 막 선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이미 이론이 탑재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색깔로, 이거는 어떤 색깔로, 어떤 선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버전들이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기계 장치들은 전부 다 이론 적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이론이 바뀐다라면, 그 프로그램이 바뀐다라면 변수값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우리가 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가? 변수값을 뭘로 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들을.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변수값을 뭘로 주느냐, 문항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원하는 뭐 탄핵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그거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조작인 거죠. 자, 이게 강한 결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뭔가 과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 내에서, 자, 과학계라든지 아니면 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진화론, 여러분들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비판하는 책들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진화론 이야기하면 개제 불가를 당해요. 개제 불가. 아무리 경험적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각돼 버려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엄청난 형태의 지금 반진화론적인 사례들, 그거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그것들은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장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2006년인가 더글라스 엑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Undeniable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생명들이 과연 무작위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논제를 가지고서 논문을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자, 진화론에 따르면 그것들이 우연적으로 생성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연으로 생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메저리티라고 하는 어떤 주류 이론들이 있지만 그 주류 이론들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강한 결정론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부정합적인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관련해서 콰인은 홀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단일 개별 명제는 단독적인 경험적 검증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검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론 적재성이요. 어떤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관찰 경험들을 어떻게 추려낼 것인가,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맥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과학계 또는 과학사회 또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진화론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큰 체계 내에서, 이걸 이제 인식론에서는 정합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큰 체계 내에서 그 세부적인 이론들이 정합성이 있는가, 코헤런스 되는가, 이것들을 맞춰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의미의 홀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미의 홀리즘. 이 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말 홀로스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데, 홀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큰 시스템 내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저건 저런 쪽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홀리즘이 다른 소사이어티, 다른 책에 들어가면 똑같은 경험적인 자료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입자로 해석할 것인가, 파동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전반적인 그 틀 안에서 이 경험적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 명제 또 종합 명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논리학 수업에 이제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분석 명제는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용어가 그 자체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자, 그것들은 경험과 무관하게 그 정의상 그런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석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종합 명제는 자, 그런 어떤 말 속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자, 그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다, 또는 그 사람은 이제 뭐 서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고 말 속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총각이라고 하는 말 속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석 명제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사람이 15살이다, 뭐 그 사람이 전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15살인가? 아니면 정말 전주 사람인가라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적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걸 우리가 종합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콰이는 이 과학적인 명제들, 또 철학적인 명제라고 하는 이 분석 명제, 또 종합 명제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천적 종합 명제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서로 섞이는, 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콰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속에서, 그래서 해석학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 속에서만 우리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없으면 우리는 그 명제들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제 자체가, 언어 자체가 민족성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를 이제 많이 겪었을 텐데, 외국에 나가다 보면 이제 비슷한 용어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할 때 그리스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오른쪽 왼쪽이야. 말 그대로 하면 오른쪽 왼쪽인데 그리스 사람들 그걸 여기저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히어 앤 데어 아니야? 근데 히어 앤 데어는 그런 말은 없어. 오른쪽과 왼쪽이 여기저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맥락적인 체계에서는 이 수용이 되지만 내 체계에서는 이용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중국어 공부하다 보면 재빨리 또는 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보통 다 immediately라고 얘기하면서,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은 이제 im이라고 하는 말하고, 자, medium이라고 하는 그 매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매개 없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제 중국어로는 마샹 그래요. 마샹. 마샹은 말맞자를 써요. 말 위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걔네들은 기만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간다, 곧바로 간다는 건 말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자, 여러분 이제 불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어 공부할 때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BLPA라고, 아니, 레벨리피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발을 들으란 말인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처음에 어리둥절했어요. 그 말은 브레이크에서, 아니, 악셀에서 발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 속도를 줄이란 말이에요. 영화라고 하면 시제마라고 얘기했는데 6번째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네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전통, 그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콰인이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맥락 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명제들, 자, 그게 과학 명제가 됐든 뭐 형이상학적 명제가 됐든 다 우리와 관련된, 내셔널리티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말에서 쓰이고 있는 쓰임에 따라서, 그걸 이제 랑그 또는 이제 파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시르가 이제 그런 이론들을 얘기했었죠. 내가 어떤 랑그에 속해 있느냐, 어떤 언어적인 체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이해하고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100%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콰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의 미결정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해 보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공자는 우리에게 이제 일이관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물들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레이티브를 써가면서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근데 그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이성적인 관점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관점이 과연 타당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가, 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학 이론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하는 일들은 정반대 일들을 한다.
자, 우리가 지동설에 대해서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습관들은 다 여전히 지금 천동설이라고 하는 과거의 유물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콰이네 비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사실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 과학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다수의 이론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수의 이론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적인 관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민족성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100%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과학과 다른가? 왜 과학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과학에만 빠져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 3가지 정도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LMS에 좀 올려주고, 여러분들 평소에 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철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면 여러분들 동물이 돼요. 침팬지가 되는 거예요. 침팬지가 아니려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